네, 11시를 기점으로 양지수가 하락 반전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투자의 시계를 좀 넓혀야겠죠. 통찰력 하면 이분이죠. 김한진 이코노미스트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7월이 매우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박사님. 일단 지난주에 6월 FOMC 의사록 나왔는데요. 역시 물가에 대한 언급이 꽤 많았습니다. 의사록을 보니까 한 90번 정도 있었는데 네. 아이러니하게도 경기 침체에 대한 언급이 없었어요. 어떻게 좀 보셨어요? 네, 연준은 뭐 나름 경기에 대해서 좀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상대적으로는 경기보다는 물가를 잡고야 말겠다. 물가 쪽에 어떤 결연한 물가 잡기에 대한 결연한 의지 뭐 이런 것들이 더 강조됐기 때문에 경기에 대한 언급이 상대적으로 없었던 것도 있고요. 그런데 뭐 파월 의장이 뭐 좀 그동안 기자회견 등에서 얘기한 거를 조금 종합해 보면 약간 기대일 수는 있는데요. 2분기 GDP가 생각보다는 좋게 나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1분기 GDP 마이너스 1.6이 사실은 재고가 급감했기 때문에 가장 컸거든요. 그 부분이. 그런데 이거는 이제 뭐 유통업체들이나 그런 도소매 업체들이 조금 뭐 과도하게 줄였던 것에 대한 영향이 컸는데 2분기에는 그게 조금 그러니까 재고가 조금 덜 줄 가능성. 그다음에 수출입이 적자가 나면서 수출입의 순수출의 기여도가 1분기에 GDP를 깎아내렸는데 이 부분도 유가가 오르고 전체적으로 제품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가격은 올라가면서 수출 단가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무역 수지가 지지난주인가요? 발표됐지만 살짝 줄었습니다. 적자 폭이. 그래서 1분기 GDP가 뭐 엄청나게 좋게 나오지는 않겠지만 아마도 연준은 내부 자료를 보면서 2분기 GDP를 그렇게 나쁘게 보고 있지 않구나 이렇게 저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박사님 매우 중요한 말씀을 좀 주셨어요. 사실 시장의 컨센서스는 이미 경기 침체가 올 정도로 2분기에 마이너스 성장까지도 하는 하우스가 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귀해 보면 이 재고 부분 때문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최근에 소매 재고도 좀 늘고 있고요. 네. 2분기 GDP가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 시장으로 좀 연결해 볼까요? 지난주에 고용지표 잘 나오면서 7월달 FOMC에서의 금리 인상 확률이 100bp가 7%대로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네. 그렇다면 2분기 GDP도 서프라이즈면 이거 하반기에 연준의 긴축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는 것으로 오히려 시장도 안 좋은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나쁜 게 좋은 게 되고 시장 입장에서는 좋은 게 나쁜 게 될 수가 있는데 2분기 GDP가 뭐 예상보다는 조금 좋다라는 거지 뭐 아주 강할 가능성은 높지 않고요. 네. 그러니까 한 1% 미만의 0%대 분기 성장률, 연율 성장률을 기록하지 않을까 그런 정도. 그러니까 이미 한쪽에서는 수요 침체가 일어나면서 한쪽에서는 또 조금 과도한 기술적인 어쨌든 통계 오류가 착시가 조금 재조정되는 게 2분기 GDP다. 그래서 시장 컨센서스보다는 조금 높을 거다. 이런 정도는 사실은 연준으로 하여금 뭐 100bp 금리를 올리거나 그다음에 뭐 9월 달에도 모르겠습니다. 유가가 뭐 올라가면 또 자이언트 스텝을 하겠지만 7월에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자이언트 스텝을 9월 달에도 또 할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은 조금 지나친 매파적 해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시기와 관련해서도 턴어라운드의 시작으로 봐야 하냐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7월 들어서 나스닥 지수, 그러니까 성장주 중심으로 좀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었는데 본격적인 어떤 변화의 시작이다. 이렇게 봐도 될지 어떻게 보세요, 박사님께서? 결론적으로는 뭐 베어마켓 랠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약세장 가운데서 기술적인 또 택티컬한 반등이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다. 하지만 뭐 전체적인 미국장이나 뭐 한국 주식도 지금 본격적인 역실적 장세, 경기 침체에 따른 기업 실적 둔화의 어떤 위험을 이겨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첫 번째 관문이 이번 2분기 실적 시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뭐 옛날처럼 2020년 3월처럼 V자 반등을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네. 저는 그럴 가능성보다는 L자형 내지는 뭐 넓은 바닥이 형성되는 U자형. 그래서 앞으로 경기 침체가 2023년을 지나서 2024년까지 지속된다고 가정하면 저는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조금 낮은 밴드 레인지에서의 주가 지수의
조금 박스권 등락이 지금 앞으로 하반기에 예상되는 주가 지수의 그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박사님 제가 다시 한번 좀 여쭙겠습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가 2023년에서 2024년까지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네, 저는 2024년까지는 거의 갈 것 같고요. 2025년 정도 들어서야 조금 침체를 벗어나는 신호가 조금 명확하게 보이지 않을까. 2025년에 무조건 반등한다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적어도 이번 경기 침체 기간은 짧아도 한 2년짜리 정도의 어떤 경기 침체, 전 세계 경제가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현재 물가가 40년 만에 최고치기 때문에 물가가 내려오는 거지, 고물가가 저물가로 전환돼서 연준이 또 기타 많은 중앙은행들이 공격적으로 금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 최근에 경제 지표들을 보면 앞서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좋은 것을 악재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나쁜 것을 호재로 받아들이기도 해서 약간 혼조 양상을 보여서 여기서 어떻게 갈피를 잡을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에도 오르다가 내려가다가 다시 좀 오르고 있고요. 원자재도 그렇고 최근에 여러 가지 지표들을 어떻게 해석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지표가 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수요 파괴는 시작됐다. 그러니까 경기는 슬로우 다운 되고 있고 조금 지나면 리세션, 침체 국면에 들어가는데 각국마다 조금 상황은 다를 거다. 미국은 고용 시장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침체는 뭐 곧 있을 수도 있지만 뭐 2분기 바로 GDP 마이너스 나오면 뭐 그대로 기술적인 침체니까. 하지만 실업률 3.6%에서 또 소위 전미경제연구소 등의 권위 있는 기관이 진단하는 수개월간 생산, 소매, 고용 이런 것들이 모조리 침체로 가는 경기 침체 국면은 올해하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 그러니까 0% 성장률이나 살짝 마이너스를 찍는 성장률이지 이게 경기 침체가 아주 그냥 급격하게 과도하게 올 가능성은 미국의 경우에는 낮기 때문에 미국 증시의 추가 조정 위험도 너무 과장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신흥국은 상대적으로 또 불리합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이런 성장률 전망치는 본격적으로 차별화가 되는 하반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전미경제연합회에서 제 기억이라면 2000년도에도 GDP 그로스가 한 분기는 마이너스, 한 분기는 플러스가 됐었는데 그때도 사실 경기 침체를 선언은 안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비슷한 데자뷰가 있을 것 같다는 얘기도 있는데, 자 박사님, 그 고용 시장 있지 않습니까? 이 고용이 약간 서프라이즈입니다, 사실. 네. 고용이 이렇게 좋기 때문에 연준은 경기 침체에 대해서 얘기는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박사님의 전망을 사용하자면 꽤 긴 경기 침체 가능성을 예단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고용 시장이 엄청 안 좋아진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해도 될까요? 네, 고용 시장은 지속적으로 안 좋아질 겁니다. 지금 3.6%의 실업률은 뭐 연준이 바라는 것도 아니고 지금 앞으로의 경기를 예고하는 것도 아닙니다. 뭐 아시다시피 후행 지표고요. 그래서 3.6%의 실업률이 4%를 하반기에 연말 정도에는 넘을 가능성이 있고 저는 연말에는 뭐 한 4% 실업률을 도달하지 않을까. 그리고 내년도에 4.5%, 그리고 내년 말에는 5%에 근접하는 실업률. 그런데 내년 말에 뭐 5%의 실업률을 만약에 간다고 가정했을 때 이 5%의 실업률이 어떤 실업률이냐? 역사적으로 보면 그냥 가벼운 경기 침체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올해 하반기에 3%에서 4%, 뭐 많이 양보해도 4%대 초반의 실업률을 미국 경제가 엄청난 침체다 이렇게 진단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와 경기의 슬로우 다운을 좀 구분해서 봐야 된다. 경기가 리세션으로 향해서 차곡차곡 진행되고 있는 거지, 낮아지고 있는 거지. 지금 당장 다음 분기 이렇게 침체로 가는 것은 아닐 거다. 연준도 이 부분을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물가가 레벨이 높기 때문에 물가만 낮으면 금리 인상을 중단하겠죠. 그런데 물가가 8.6%, 이번 주에 나오는 소비자 물가는 8.8%가 지금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초까지 금리를 올려야만 되는 이제 그러한 조금 엇박자의 상황이 지금의
좀 모순된 그런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의 고용 상황이 꽤 견조하다고 하더라도 일각에서는 실업률이 4%를 곧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는데 여기에 약간은 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네, 실업률이 뭐 4%가 넘어가려면 0.1%포인트 실업률 상승에 한 2, 3천만 명의 일자리가 줄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4%가 넘으려면 하반기까지 한 15,000개 일자리가 사라져야 되는데 그 정도는 뭐 괜찮습니다. 뭐 괜찮다라기보다는 좀 경제 금리를 올리고 이 정도의 물가 상승에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네. 굉장히 견조한 경제 견딜만하다. 컨디션이죠. 네. 네, 고용시장이 사실은 경제활동 참가율이 워낙 낮아가지고 해석과 이견이 좀 분분한 것 같은데요. 연준의 긴축 속도 얘기 좀 해볼까요? 자, 그렇다면 연준의 긴축 속도는 7월 달은 뭐 자이언트 스텝이 이미 기정사실화돼 있으니까요. 이견이 좀 분분한 것 같습니다. 9월 달에는 속도를 좀 늦출지 아니면 여전히 올릴지. 자, 기존에 제가 봤을 때 박사님께서는 7월을 피크로 하반기부터는 속도는 조금 줄 수 있다라는 뷰를 견지하셨었는데 이번에도 동의한가요? 네, 맞습니다. 좀 매 발톱이 조금 줄어든다. 그러니까 아마도 유가가 100달러, 배럴당 100달러에서 더 치솟지 않는다면 저는 9월 달에 50bp가 유력하고 그렇다면 7월이 가장 긴축의 정점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 주목하는 것은 연준이 가장 매파적인 시기가 언제냐. 계속 금리를 올리더라도 어쨌든 자이언트 스텝에서 빅 스텝 혹은 베이비 스텝으로 전환되는 그 전환 시기가 변곡점이 언제냐라는 것을 주목할 건데요. 유가만 만약에 공급 사이드에서 혹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런 등등에서 공급 측면에서의 유가 상승만 추가로 없다면 저는 수요 측면에서는 7월이 연준의 통화 긴축의 정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9월에 50bp, 11월, 12월에 25bp에서 연말에 3.50%를 갖다 놓고 실업률은 한 4%대 근처에서 내년을 맞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제 지표 이야기 한 가지 더 해볼까요? 이미 지표의 반격이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 것이 미국의 6월 서비스업 PMI 지수가 55.3을 기록을 하면서 코로나 사태가 한창이던 2020년 5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박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제 생각보다는 애널리스트들이 이코노미스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서비스업 경기가 조금 빠른 속도로 지금 둔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소비 심리가 지금 위축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거는 설문조사이기 때문에 조금 앞으로 바뀔 수는 있겠지만 네. 현재로서는 일단 연준이 긴축의 정점을 찍을 때까지는 소비자들이 여러 가지 비용 상승 이후 또 크레딧 카드의 어떤 금리 상승 때문에 소비 심리가 조금 둔화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좀 드려야겠습니다. 사실 총체적으로 좀 여쭙고 싶습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가 꽤 길어질 것 같다. 그렇다면 여전히 불안하다라는 게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결국 외환 시장에 나타날 거라고 보는데요. 달러 인덱스가 또 강합니다. 네. 저희가 사실 박사님이 격주로 저희한테 오시니까 지난번에 달러엔이 135 정도였는데 지금 137에 훌쩍 넘었어요. 지난주에는 또 비보도 약간 있었는데 또 일요일 날이죠. 선거는 또 압승을 했단 말이죠. 네. 자, 전반적으로 일본 경제와 또 그것과 결부된 달러의 향방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네, 달러도 결국엔 뭐 단기적으로는 에너지 가격이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의 지금 엔화 약세도 가장 큰 게 무역 수지와 경상 수지 적자 요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에너지 가격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고 유로존의 경기 침체에 따른 유로화 약세 부분도 역시 천연가스 가격과 에너지 가격에 연동돼 있기 때문에 유로화가 1.0을 깨고 내려갈지 여부 이 부분도 사실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천연가스 가격에 달려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단기적으로는 조금 에너지 가격에 휘둘리는 그런 외환 시장이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작년 6월 고점을 찍고 내려올 때 달러 인덱스가 90이었거든요. 그래서 원달러는 1110원이었고요. 그때부터 달러 강세, 원화 약세가 시작됐고 유로화 약세가 시작됐습니다. 이 부분의 연장선상에서 지금 하반기에는 조금 환율의 변곡점이 나타나기는 하겠지만 조금 너무 빠르게 너무 조급하게 환율의 변곡점을 보는 것은 조금 옳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여전히 예측하기 어려운 시장입니다. 오늘도 코스피 코스닥 상승 출발을 했었는데 약세로 돌아서는 순간에 환율은 오히려 상승 흐름을 이제 반전을 보여주면서 지금 1,300원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 확인해 봤고요. 지금까지 김한진 이코노미스트 모시고 6월 연준 의사록과 고용 상황 보고서까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